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었는데, 일단 테슬라 계약을 맺은 거가 삼성전자가 테슬라 물량을 받아서 뭐 엄청나게 돈을 번다기보다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다른 빅테크 고객들한테 확장성이 분명히 생겼다고 보고요. 이게 테슬라 그 22조 6천억 수주 받은 것 때문에 적자 폭이 얼마까지 줄어드냐면요, 분기당 삼성전자가 11만 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금 앞으로 전망, 내년 주가 전망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사실 지수를 이끌었거든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반도체가 여전히 최근에 주가가 조금 빠졌지만 주도주라는 거는 분명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HBM의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D램과 일반 낸드에서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주변에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하이닉스 쪽에도 아는 분들이 있고 다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까지 D램이랑 낸드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지를 시장에선 예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HBM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일반 D램과 낸드 쪽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긴 겁니다. 수요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일반 D램과 낸드 쪽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회복되는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근데 그 회복됐던 효과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철저하게 수요 공급이 아무래도 HBM에 집중되다 보니까 일반 D램과 낸드 쪽에서 가격 상승이 나왔고, 일반 D램과 낸드가 최소한 쇼티지가 내년까지는 지속될 거다. 왜냐면 일반 D램보다 HBM 쪽이 워낙 마진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HBM이 너무 그 캐파를 잠식하는 자연 캐파 잠식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 캐파를 늘리면 일반 D램과 낸드 캐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때문에 일반 D램은 캐파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반 D램과 낸드가 좋아지는 업황이 나오고, 그럼 일반 D램과 낸드가 좋아지면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줍니다. 왜냐면 일반 D램과 낸드 모두 삼성전자가 1등이니까 D램과 낸드에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재고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이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공급을 급격하게 늘렸다가 쉽게 배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급을 한번 늘렸다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업황의 하락세를 말하는 거예요. 업황에 크게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습 효과가 생겨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급을 그렇게 안 늘립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강력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경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는 HBM 잘하는 건 알겠는데 왜 삼성전자가 올라가냐? 삼성전자는 아직 HBM 쪽에서 주도권을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뺏겼고 못 찾았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하이닉스한테 계속 50%의 엄청 비싼 마진을 주면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독점 구조를 주겠냐? 물론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최근에 우린 이미 내년 거까지 다 팔았어 했는데, 그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내년 거까지 물량을 다 받았다고 얘기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HBM은 좋은 상황인데, 냉정하게 하이닉스 입장도 중요하지만 하이닉스는 계속 비싸게 높은 마진을 받고 싶어 할 텐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투트랙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를 당연히 낮추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물론 HBM에서 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뺏겼지만 앞으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계속 뺏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니까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한테 HBM 점유율을 지금처럼 높은 60%거든요. 뺏길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쫓아가는 쪽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는 주가를 상승시킬 어떤 동력, 모멘텀이 하이닉스 쪽보다는 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잘하는 D램과 낸드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HBM으로 인한 자연 캐파 말고 소위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나 엔비디아 칩 관련된 부분 중에 모든 걸 다 HBM으로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앞으로 이제 루빈의 이제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구성은 HBM과
소캠으로 하는데 소캠 같은 경우도 굳이 소캠을 HBM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저전력 LPDDR4나 LPDDR5로 하는 거죠. 1등 업체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소위 말하는 루빈 또는 루빈 CPX 메모리 플랫폼에도 HBM도 들어가고 일반 저전력 반도체도 들어가니까 HBM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저전력 반도체도 필요한 거죠. 그럼 엔비디아만 그러냐? 엔비디아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AMD나 퀄컴이나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도 HBM 칩도 필요하지만 일반 D램이나 저장 장치인 낸드도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아마존이 정말 옛날에 진짜 올드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가 품귀 현상이 생겼어요. 저장 장치가 필요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싹쓸이 해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야, 그 옛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쓰는데 낸드가 저장 장치잖아요. 그럼 낸드 수요도 나쁘지 않겠다 봤더니 낸드가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낸드가 올라가니까 낸드를 납품하는 샌디스크나 SK 하이닉스가 인수한 키옥시아 같은 회사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마진이 좋아지고 계속 적자를 왔는데 흑자 구조로 전환을 하고, 그래서 HBM만 쓰진 않겠구나. 아, 이게 저장 장치가 필요하니까 일반 낸드도 같이 가겠구나. 근데 낸드가요?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QLC, 그러니까 SSD 버전의 가장 최상위 버전이 납기의 장기화 때문에, 그런데 사실 AI 데이터 센터 연산이나 스토리지 수요에 대한 빠른 충족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최신 버전의 QLC SSD 전환이 빨라지는 거예요. QLC는 기존의 멀티 MLC보다 가격이 더 비싸고 속도는 빠르고 AI 데이터 센터 연산이나 스토리지 수요에 더 적합한 모델인 거죠. 최신 모델이니까. 그리고 성능도 SSD가 심지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상한 HDD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거죠. 안 쓸 이유가 없네요. 아, 근데 봤더니 HBM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 소위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력을 무지막지하게 잡아먹는 거예요. 전력 먹는 하마인 거예요. 근데 HBM은 돌리긴 돌려야 돼요. HBM 돌리는 걸 어느 쪽에서 전력을 낮게 소비해서 저전력으로 보완해야 되는 했더니 바로 이 낸드 쪽에 QLC2 SSD로 전력은 낮게 유지하면서 데이터 저장 공간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도 낮춰야 되고 데이터 저장 공간도 키워야 되는데 HBM은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거예요. 모든 걸 HBM으로 다 채울 수는 없다. 심지어 가격도 너무 비싸요. 근데 낸드 쪽에 이 SSD가 QLC SSD로 가면서 전력 소비도 낮아요. HDD보다 성능도 뛰어나요. 심지어 총 운영,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원자재 값이 싸고 운영비를 떨어뜨려야지 더 효율적으로 많이 돌리겠죠. 생산성이 좋아지려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SSD를 쓰니까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SSD가 지금 업황상으로도 좋아지는 구조다. 낸드도 계속 기술적으로 미세화되는 거예요. 공정이 미세화되니까 낸드도 결국은 수율이나 퀄리티, 품질을 맞출 수 있는 공급에 제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낸드도 가격 상승세를 이룰 것이다. 그럼 일반 D램과 낸드의 가장 많은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고 1등인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요. 근데 일반 D램과 낸드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실제 갑자기 영업이익 조정치가 막 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80조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원래부터 80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시장 점유율이 조금만 회복돼도 80조가 90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계속 올라가죠. 낸드와 범용 D램 쪽에서 좋아지는 거고, 그럼 범용 D램의 가격은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범용 D램의 재고도 정상 재고 수준까지 돌아왔습니다. 보통 정상 재고는 6주에서 7주거든요. 지금 5주까지 떨어졌어요. 엄청 재고 수준이 빠르게 회전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HBM4는 하이닉스가 완전히 주도권을 못 잡았죠. 왜냐면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양산도 안 됐죠. 물론 하이닉스의 HBM4가 가장 테스트가 빠르대요. 퀄 테스트, 품질 테스트가 가장 빠르대요. 근데 아직 양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3랑 다르게 4부터는 해볼만 한 거예요. 그럼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이크론은 설계에 문제가 지금 생겼다고 하죠. 발열 문제랑 여러 가지 전력 관리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또다시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D램과 낸드가 일단 가격이 안 빠질 것 같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범용 D램에서 YY 전년 대비 26년도의 가격이요 20% 정도 상승한 수준을 유지한대.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D램 1등 업체인데 마진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두 번째, 낸드는 삼성전자가 V낸드라고 해서 막 9세대, 10세대 신버전이 나와요. 신버전 갈수록 가격이 비싸죠.
맞아요? 그러니까 좀 연기됐는데 내년 2분기부터는 9세대 V낸드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대. 그럼 가격도 비싸게 받고 낸드 최신 버전이니까 아무래도 이 최신 버전 낸드에 대해서 AI 데이터 센터 또는 빅테크들의 삼성전자 낸드 최신 버전을 쓰려고 하는 그게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AI 데이터 센터나 칩을 다 HBM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제 D램에서 그냥 일반 아까 말씀드린 일반 레거시 범용 D램의 비중이 올해 기준으로 여전히 88%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HBM이 삼성전자 내에서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HBM이 조금만 좋아지면 최소한 삼성전자가 HBM 비중이 뭐 10%, 15%대에서 30%까지 커진다고 하면 그냥 딱 지금 완전 최신 버전 말고요. HBM3 이 버전이 일반 D램의 가격이 5배 이상 됩니다. 4배, 5배 뭐 많이 보는데 막 7배까지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팔아도 HBM 팔면 마진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HBM 많이 파는 하이닉스가 마진율이 50%, 47%씩 나오는 겁니다. 그 마진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진입하고 마이크론 점유율 올라가고 하이닉스 점유율 떨어져. 물론 내년은 하이닉스가 여전히 뭐 50%, 60%대 점유율 가져간다고 하는데 HBM4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TSMC하고 계속 파운드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TSMC가 지금 거의 파운드리 시장에서 70% 넘게 점유율이 올라왔고 삼성전자가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번에 테슬라 수주를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테슬라 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그러니까 빅테크가 우리 자체 주문형 반도체 아식 칩을 어딘가는 위탁 생산을 맡겨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위탁 생산해 줄 수 있는 데가 TSMC밖에 없네? 야, 근데 TSMC 맡기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 TSMC는 엔비디아 거 가장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애플 거 해주면 풀캐파예요. 안 돼.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구글이 아무리 요청해도 뭐 안 받아줘. 아마존이 요청해도 안 받아줘.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청해도 안 받아줘. 메타가 해도 안 받아줘. 야, 그럼 어디야? 딴 데. 삼성전자가 있어요. 근데 걔네 수율 안 나오잖아. 그리고 심지어 엔비디아의 HBM3 통과도 못했잖아. 이렇게 해서 계속 미뤄지고 늦춰졌는데 이번에 테슬라 거 수주를 받으면서 야, 이번에 삼성전자 테슬라 수주 받았대. 우리도 한번 맡겨볼까? 이런 소위 말하는 신규 고객들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신규 빅테크가. 그래서 충분히 테슬라 수주 받은 거가 파운드리 일단 가동률을요 급격하게 올리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었는데 일단 테슬라 계약을 맺은 거가 삼성전자가 테슬라 물량을 받아서 뭐 엄청나게 돈을 번다기보다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다른 빅테크 고객들한테 확장성이 분명히 생겼다고 보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연간 적자가요. 분기 적자가 막 2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곱하기 4면 거의 7조, 8조를 적자 내는 회사인데 이게 테슬라 그 22조 6천억 수주 받은 것 때문에 적자 폭이 얼마까지 줄어드냐면요. 이제 내년 한 2분기 정도 되면 흑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2조 가까이 적자해서 거의 분기당 뭐 3천억 미만? 이제 하반기까지 만약에 정상 가동률로 올라온다 하면 흑자 전환 예상한대요.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막 6조, 7조 까먹는 거에서 그게 플러스가 된다? BEP를 맞춘다? 그럼 엄청나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조 이상까지 얘기 나오는 게 여기에는 파운드리의 정상화가 포함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범용 D램 쪽에서 완전히 정상화가 생겼고 그러면 사업 경쟁력 회복에 대해서 심지어 하이닉스 목표가를 막 100만 원 나오잖아요. SK증권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 이거를 기존 과거의 잣대로 이제 뭐 PBR 잣대로 하지 않고 PER로 성장주의 개념으로 삼성전자도 똑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은 새롭게 재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러니까 파운드리 말고요. 우리 맨날 메모리 반도체 D램 낸드만 얘기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일종의 로직 반도체 관련돼서도 최근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로직 반도체 다 이제 퀄컴에 맡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엑시녹스 2600 가장 최신 버전 삼성전자 아마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간 엑시노스 2600 관련돼서 이것도 만약에 삼성 자체적으로 비메모리에서 한다? 시스템 LSI에서 한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가 하죠. 그럼 더 좋아지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는 테슬라 것도 받았겠다. 자체적으로 엑시녹스 2600까지 한다. 근데 이게 2600이 최상위 버전 삼성전자 그러니까 최신폰 중에 제일 비싼 거. 그거는 퀄컴이 하고 그 밑단 거 하위 버전을 이제 삼성전자 자체 이제 시스템 LSI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고사양의 가장 그 비싼 버전까지
자체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LSI가 가져가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은 뭐 70% 이상까지도 올라올 거라고 보면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럼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결론적으로 일단 하이닉스가 너무 싸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400조인데 하이닉스도 내년에 연간 80조 번다고 하니까 그럼 PER 5배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하면 10배에서 11배 정도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하이닉스랑만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비싼 거죠. 하이닉스보다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더 많은 거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의 정상화도 있고, 일반 디램과 낸드의 최대 수혜도 있고, HBM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메모리 시장 업황이 좋아지면 그 최대 수혜는 결국 삼성전자니까. 그래서 여전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뭐 AI 빅테크 업체들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경쟁사 마이크론이 뭐 PER 10배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전부 PER 20배가 넘고, 마이크론만 해도 아마 20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지금 단기간에 주가 많이 올라서 오늘 또 10만 원이 깨져서 이제 다시 9만 원대로 갔는데, 지금 증권사 목표가가 막 15만 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본질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 같고, 하이닉스는 지금 줄기차게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사면서 받쳐주면서 주가가 크게 안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최근에는 외국인 파는 물량이 좀 급격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기관은 삽니다. 기관은 보험 투신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수급적으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훨씬 좋아요. 지금 누적적으로도 최근 한 달 동안만 해도 삼성전자만 우선주 합쳐가지고 8조 넘게 샀으니까. 근데 8조 넘게 산 게 비싼 가격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5만 원대부터 8조 넘게 산 게 아니고요. 이 산 물량도 보시면 9만 원대 초반부터 샀어요. 열심히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저는 아직 기회가 있고, 아마 급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ETF 같은 거 있잖아요. 액티브 ETF나 뭐 지수 따라가는 패시브 ETF. 뭐 지수 따라가는 거는 삼성전자를 지수 때문에, 뭐냐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요. 지금 이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냐면, 예를 들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좋아져가지고 지금 약 대략 뭐 3천조 시장이 됐죠. 3천조가 넘었더라고요. 3천조 시장인데 삼성전자 600조, 하이닉스 400조에서 합산 1000조면 30%잖아요. 30%가 넘었었거든요. 32.7%까지 올라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너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다른 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좀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판다. 삼성전자도 팔고 하이닉스도 판다. 근데 특이한 건 하이닉스는 기관 쪽에서 많이 담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아무튼 고르게 좋았는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좀 파는 측면인데, 막 그 파는 거를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추세적으로 뭐 하락을 예상하고 그냥 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싸게 산 물량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 9만 원대 초중반에서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 9만 원대 들어온 사람이 10만 원 조금 넘으면 팔라고 뭐 5% 10% 보고 요 9만 원대 비싸게 사지는 않을 것 같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못 갖고 있는 개인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분들도 싸게 살 때만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매물 대기 수요도 저는 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액티브 ETF나 펀드 중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비중을 많이 안 담은 쪽은 저가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많이 담으려고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생각보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어떻게 보면 호황이 지속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올 거고, AI 엔진의 발전이 최대 반도체 시황을 이끌어가는 모멘텀인데, 구글, 오픈 AI,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지금 내년에 대한 수요, 최소한 당장 일단 내년이 중요하니까 올해 엄청나게 투자했죠. 그러니까 300조 넘게 했죠. 근데 거기서 계속 그 AI 데이터 센터를 돌아가게 하는 거는 HBM과 메모리 칩이니까 그 메모리 칩 AI 서버뿐만이 아니라 일반 서버까지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급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더 이상 늘리는 상황이 쉽지 않다. 그래서 예상하는 거는 많이 늘려봐야 내년에 한 10% 내외 정도 늘릴 것 같다. 그러면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은 최소한 내년까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대 역대급 실적을 갱신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좋은데, 저 같으면 굳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삼성전자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초반에 말씀 주신 주식 시황 관련 구독 모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하는데요. 당연히 유튜브에 다루지 않은 내용을 하고요. 매일매일 제가 글로 시황, 그리고 산업, 그리고 기업,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 그날그날의 어떤 특징적인 보셔야 될 시황 관련된 사항들 다 말씀드리고 글로 작성해서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시황 플러스 제가 꼭 반드시 봐야 될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업황과 기업에 대해서 잘 요약해서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니까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도 이탈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2, 3%밖에 안 되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쭉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렵거나 아니면 투자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좀 실전 투자 아이디어를 혼자 하기 힘들어서 좀 같이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들으시면 저는 저랑 같이 계속 매일매일 소통하실 수 있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하고 그런 모든, 어떻게 보면 투자에 관한 모든 프로세스를 저하고 함께 하는 거니까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들어주시면 같이 오래오래 투자해야 되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네, 자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앞으로 하반기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상황 뭐 너무 좋죠. 주식시장 자체가 뭐 워낙 뜨거운 상황이라 상당히 지금 코스피도 뭐 과열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증시가 올해만 7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대 미분의 주가 상승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좀 고점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고점이라 보지는 않고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오겠지만 지금 올라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 그런지는 뭐 많이들 이제 이해는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반도체도 좋고 또 정부의 정책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계가 돈을 많이 풀고 있죠. 또 우리나라가 이번에 젠스항도 왔다 갔지만 한국 증시, 이제 한국 기업들의 매력은 중국을 대체하는 파트너죠. 제조업 파트너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국내 증시를 좀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것 같고, 이 논지는 사실 뭐 내년 된다고 이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증시 상황도 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좋지 않을까. 다만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뭐 약간의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증시 상황 자체는 계속 뭐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4천 돌파했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LS증권에서는 내년 전망이 4,100이거든요. 이것도 3,500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600포인트 남았을 때니까 뭐 4,100은 내년에 가지 않겠냐 이랬는데 그냥 뭐 한 달 만에 가가지고,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증권사가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다들 몰랐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4,00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 결국 많은 분들이 이제 5,000이냐 6,000 가냐 이런 걸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 4,000을 지지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돌파가 됐는데 이걸 깬다는 거는 또 한 번에 이제 큰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결국 4,000을 넘어섰고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지가 될 수 있는지 이걸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70%나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급등 후에는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보통 한 10% 정도 빠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4,000이 깨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깨질 수도 있지만 지금 장세가 워낙 강하고 개인 투자분들의 대기 매수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예탁금이 80조가 넘어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 빠지면 살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4,000 깨지면 이제 아마 개인들이 더 들어오셔가지고 증시를 받쳐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시장에 풍부한 대기 자금 때문에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올해 주식을 한 20조 이상 팔았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많이 파셨는데 못 참고 살 수도 있어요. 사실 못 참고 사면 4,500도 갈 수 있어요. 그냥 개인 자금으로 그냥 위가 열려버리는 거죠. 그런 장세도 우리가 예측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단기적으로 뭐 4,400~500까지도 갈 수 있고 4,000까지 한번 깼다가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전망은 불가능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의 그 구조 자체가 전혀 지금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뭐 4,000이 깨져도 뭐 일시적으로 깨지는 정도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좀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들이 뭐 앞으로도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한 번쯤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이제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가장 근거리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물가 같아요.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렇게 증시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고집부리던 미국까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버블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
물가가 튀기 시작하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인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12월까지는 이어진다고 얘기는 했는데 최근 며칠 사이로 그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다 반반입니다. 금리 인하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지금 아직도 물가 높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고용이 꺾였는데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이게 어느 한 방향으로 가지를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혹시라도 물가가 혹시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찬물을 끼얹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금리 인하 더 못하나? 그러면 기술주나 이런 쪽에 이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가격 부담이 생겨가지고 이게 또 빌미가 돼서 한번 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사실은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물가를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그거죠. 지금 AI 투자가 너무 많은데 지금 메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실적이 좋은데 돈을 너무 많이 지출을 하는 건 맞는데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빚내서 하는 거예요. 채권 발행해가지고 250억 달러. 아니 근데 메타는 돈이 많거든요. 근데 많은 회사가 왜 이렇게 빚까지 적으면서 AI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럼 그만큼 현금이 지금 없는 건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거품론이 확대될 수 있어요.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시장이 또 그렇게 믿어버리면 한번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도 그렇게 잘 나가다가 순간 그 실적 발표한 날 11%가 폭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이에요, 빠지는 건 사실은. 그런 일들은 지금 주도주 중에서는 어떤 기업도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염두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AI 낙관론이 워낙 강한데 이게 투자에 대한 의구심 이 부분하고, 그리고 젠슨왕도 그렇고 지금 샘 알트만도 그렇고 많은 그 미국의 AI 리더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력이 걱정된다. 전력이 없으면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전기가 공급이 돼야 뭐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일단 스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공급,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 근데 요거는 뭐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물가랑 혹시나 이제 투자가 조금 이제 속도 조절하지 않을까. 요 두 가지가 혹시 이제 나오게 된다면 그게 결국 최근에 올랐던 증시를 한번 밑으로 확 꺾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조금 우리가 연말까지 봤을 때 좀 위험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도주로 보시고 있는 섹터는 무엇인가요? 주도주는 그냥 반도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반도체가 탑이고, 하이닉스 질주 보셨잖아요.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그냥 반도체를 이길 지금 섹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압도적이고, 이 반도체가 올라가는 건 AI 때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파생돼 가지고 변압기 또 지금 최근에 워낙 강하고, 전선주들 뭐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하려면 전력이 필요해요. 예. 근데 이 전력과 관련된 회사들의 대표 주자가 당연히 변압기나 전력기. 그리고 요즘에 좀 못 갔다가 좀 뜨는 섹터가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예요. 되게 의아하죠. 트럼프가 되게 싫어하는 섹터인데 우리 한국은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힘을 많이 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엄청난 주도주라는 건 아닌데 지금 같이 가는 섹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태양광, ESS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섹터가 새로운 AI 같이 이제 가는 그런 주도주가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시총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로봇 섹터. 로봇 섹터가 젠슨왕 와가지고 한번 이제 불을 뿜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젠슨왕이 그림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랑 다 연결돼 있는 거죠. 피지컬 AI라고 요즘에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주도주는 다 AI랑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AI에서 그 연결이 돼서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분야, 이런 쪽이 다 주도주가 좀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코인, 금 등 자산시장 전체가 거품이라는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가격은 비싼 건 맞아요. 미국 주식도 10년 이상의 어떤 밸류를 보면 최상단에 있고요.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가 저는 비싸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과거랑 비교하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밸류상으로는 비싼 게 맞겠죠. 맞고, 뭐 코인금 말할 것도 없죠. 뭐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지만 우리가 비싸다고 해서 그럼 끝났냐? 그러면 싸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 지난 10년간 매번 쌌거든요. 근데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싸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비싸면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는 매년 비쌉니다. 아마 미국 증시 비싸다는 얘기는 아주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도 계속 올라가요.
근데 왜냐하면 거품은 다른 문제예요. 거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펀더멘털 대비해서 너무 이제 주가가 많이 오버슈팅을 한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게 지금 미국 기업들 엔비디아 뭐 이번에 젠슨왕도 왔지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뭐 빅테크 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너무들 좋아요. 돈들을 잘 버는 상태에서 투자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뭐 삼성전자 이번에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가 급등한 건 여러 이유가 이제 복합적이지만 9월부터 날아간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반도체가 이익 추정치가 급격히 올라왔어요. 한마디로 이익으로 간 거거든요.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3분기에 12조 벌었고요. 하이닉스가 11조. 근데 심지어 내년에 이거 전망인데 내년에 SK하이닉스 99조 얘기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1년에요. 100조 얘기 나옵니다. TSMC보다 더 많이 벌 거래요. 진짜 이게 저도 믿기지가 않는 수치인데,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오른 게 아니라 뭐 로봇이 앞으로 돈 많이 벌어주겠지, 이거는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반도체로 돈도 잘 버는데 내년도엔 더 벌 거다. 이익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기대로 올랐기 때문에 이거 거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21년도에 메타버스 버블 터질 때 그땐 다 거품이죠. 사실 번 돈은 없는데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비싸진 건 맞지만 이거는 거품이 아닌 거죠. 코인과 금은 사실 밸류 측정은 못해요. 뭐 이게 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비싼 건 맞지만 코인 금도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현금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자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기관 투자나 개인 투자분들이 비트코인도 사시고 금도 좀 이거 돈 벌려고 사신다는 목적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야, 내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데 방어하자, 이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목적이면 이건 거품이라고 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산시장 전체가 거품이라는 거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거품의 징후도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 이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설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경고는 나오니까 이제 좀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그런 경고들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거품과 그런 부분은 좀 별개다. 거품이면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빨리 주식 다 정리하고 이제 폭락장을 기다려야 되는데, 거품장이 아니면 빠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 준비를 하셔야 돼요. 팔 게 아니라 기존 건 그대로 가져가면서 현금이 있으면 더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품이 아니라 후자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인한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벤트 중에 좀 놀라웠던 이벤트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관세 협상이죠. 관세 협상이 사실 안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됐거든요. 그래서 25%에서 15%. 이건 자동차한테 되게 좋은 그림이고, 그래서 일단 불확실성 제거, 관세 불확실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당연히 호재고 경제에도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15% 관세를 내는 걸 좋아할 건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사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전 세계에 다 관세 때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유럽이나 일본보다 더 높았잖아요. 이걸 낮췄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호재로 봐야 되고, 두 번째가 이건 예고가 한 달 전부터 된 거죠. 젠슨왕 온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왔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젠슨왕이 와서 뭘 할까. 그래서 이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분명히 반도체 공장 가지 않겠냐, 이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삼성과 하이닉스 분명히 만날 거니까. 근데 공장을 간 게 아니라 치킨집을 갔죠. 근데 사실은 그게 더 퍼포먼스가 훨씬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세 사람이 치맥 이제 먹으면서 되게 사람들한테 각인을 해준 거죠. 아, 젠슨왕이 한국에 뭔가 좀 진심인 것 같다. 사실 이런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저 서울 한복판에 다 보는 데서 치킨 먹고 있는 게, 그게 약간 쇼잉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나는 그만큼 소탈하다, 나는 한국 사람들 좋아한다, 뭔가 보여준 거잖아요. 나 한국과 잘 지내고 싶다, 이걸 진짜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한테 GPU 26만 장 우선 공급하겠다. 굉장히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있어야 앞서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구할 수가 없어요. 물량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선물이었고, 깜짝 이벤트가 됐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현대차, 네이버 이런 이제 총수들과 만나가지고 여러 얘기들을 했죠. 해서 한국이 정말 대단한 국가다, 이렇게 좀 띄워주는 모습도 좀 있었는데, 결국 저는 이제 정상회담보다 오히려 젠슨왕이 훨씬 강렬했어요. 이번에 와서 했던 어떤 이제 발언들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 한국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조 능력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이다. 이렇게 또 추켜 세웠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평가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좀 각인도 시켰고 AI에 한국이 정말 잘하는 국가가 되겠구나. 이런 또 자신감도 되게 심어졌죠.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그런 기대감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못 올라가던 현대차까지도 막 주가 한번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그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효과가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어떤 업종이나 섹터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까요? 금리 인하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이오죠, 바이오. 예, 제약바이오인데 그래서 실제 제약바이오도 우리나라 기업들 되게 지금 임상시험도 잘하고 있고 플랫폼 기술도 잘 갖고 있고 거기다 금리 인하까지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수혜를 계속 받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요즘에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 가면 쭉쭉쭉 가져야 되는데 가다 꺾이고 여기 좀 반복되는 게 왜냐하면 반도체가 너무 세서 그래요. 수급이 글로 가니까 이게 바이오 한 번 왔다가 연속적으로 가질 못해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워낙 또 바이오 투자도 좋아하시고 지금 시중에 유동성 풍부하니까 저는 결국에 연말 연초 되면 또 바이오 쪽 한번 움직일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거랑 다르게 기대만 하는 섹터가 아니에요. 지금은 실제로 바이오 기업들이 결과물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예. 한미약품도 얼마 전에 공시를 통해서 우리나라 비만 환자 대상으로 비만 그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했는데 정말 뭐 거의 위고비 수준의 효능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데이터가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괜찮은 흐름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금리 인하하면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증권주죠. 예, 그래서 증권주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엄청 올랐다가 좀 워낙 또 반도체가 세서 그런지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증시 거래 대금이 엄청납니다. 그냥 폭발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본다면 증권업종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금리나 수혜까지 좀 받으면서 좋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나 아마 증권업종이 직접적인 수혜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황,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치킨 회동이 협력의 신호일까요? 이건 협력의 신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세계에서 제일 바쁜 세 사람이 여기 왜 한가하게 치킨집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걸까?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 모여서 이 세 사람이 물론 맛있게 치킨을 먹은 것도 있지만 이 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젠슨화 입장에서도 물론 거기에 최태원 회장도 원래 가기로 돼 있었는데 에이펙 정상회담 그거 CEO 서밋 의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경주에서 올라올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에 SK도 참여를 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젠슨항 입장에서는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회장들과 어쨌든 기존부터 관계도 있었지만 본인이 그리는 이제 저는 그림을 보면서 이런 거 같아요. 젠슨항은 반드시 이 세 개의 그룹에 한번 뭔가 좀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일단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서 지금 AI 칩을 세계에서 1등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인데 주가도 이제 최근에 시가총액 5조 달러까지 돌파를 했는데 젠슨항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음 먹거리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먹거리가 뭘까?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칩은요. 경쟁자가 좀 브로드컴도 있죠. 구글도 있죠.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은 아직은 점유율이 차이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좁혀질 겁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는 예전보다는 돈을 많이 못 벌겠죠. 예전보다는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AI가 뭐가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피지컬 AI로 저는 보거든요. 물리 AI. 그러니까 AI 칩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자율주행차와 로봇에 심어주는 거죠. 요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게 이제 AI가 이제 여기에 이동하는 수단이 붙게 되면 앞으로 자동차가 전 세계에 10억 대가 넘어요. 로봇 또한 그 정도 될 거래요, 앞으로. 그러면 이 두 개의 시장에 AI가 달릴 텐데 그 시장 규모는 데이터 센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젠슨항은 피지컬 AI의 자율주행차나 이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거기 필요한 칩하고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런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중국과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중국을 파트너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파트너는 어디가 될까? 테슬라죠. 테슬라가 지금 실제 하고 있죠.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택시도 하니까. 근데 젠슨항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이 없는 거예요, 이쪽은. 근데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제일 지금 준비 잘하고 있는 회사가 어딜까 찾아봤더니 전 세계 현대차밖에 없어요. 사이즈가 큰 회사 중에. 이걸 제대로 좀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정의석 회장과 할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한 애널리스트 분은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 왜냐면 이번에 젠슨왕 CEO가 노키아 아시죠? 통신 장비. 요 회사 지분을 인수해버렸거든요. 아마 그것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정의석 회장 만난 것도 결국엔 파트너십. 예, 우리 함께 가자. 저는 이제 그 생각했어요. 마치 그 삼국지의 도원의 결의 세 명이 만나서 관우, 장비, 유비 이렇게 만나가지고 도원의 결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세 명이 이제 뭔가 좀 한번 해보자. 예, AI 시대 맞아서 우리 한번 협력사 되자. 이런 좀 느낌을 받았고,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당연히 지금 엔비디아에 반도체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삼성한테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젠슨왕이 그리는 다음 목표 피지컬 AI에 우리 한국에 이 세 개의 기업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번 치킨 회동을 한 목적은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삼성전자 이번에 3분기 실적은 뭐 너무 놀라웠죠. 12조 원 기록을 했고, 내용도 되게 좋았고요. 뭐 스마트폰도 괜찮았고, 파운드리도 이제 사업이 조금 이제 적자가 축소되고, D램도 정상화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끝은 아니고 4분기 내년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죠. 거기다 이번에 엔비디아에까지 납품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을 해본다면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어쨌든 숫자보다도 방향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뭐 이거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3분기 실적 기대 이상이었고, 평가도 좋고, 예, 내용 자체도 훨씬 좀 긍정적인. 근데 시장에서 제일 원했던 게 실제로 엔비디아 HBM 공급하는 거 맞냐,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삼성전자가 언급을 했죠. 모든 고객사에 다 들어간다. 그 얘기는 엔비디아도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제 아킬레스건인 엔비디아 공급도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에 있어서나 뭐 모멘텀에 있어서나 좀 이제 부족함을 덜어내면서 이제 순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돌파한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한 증권사가 이제 목표 주가를 냈는데 17만 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17만 원 이제 높죠. 높긴 높은데, 아니 불과 얼마 전에 5만 원 했었거든요. 올 연초에 5만 원 하던 회사가 지금 11만 원 왔고 17만 원까지 얘기 나오는데, 아니 뭐 갈 수도 있죠. 당연히 이 정도 이익을 내면. 내년에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한 70조 원, 80조 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게 따진다면 충분히 뭐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시가총액 600조니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뭐 가능성은 열어놓자. 그래서 10만 전자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끝이 아니고 스타트 지점이 됐다. 이제는 10만 전자 밑으로는 쉽게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의 반도체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반도체를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여기다 이제 자판 깔아놓고 물건을 다 펼쳐놔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시장으로 치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사는 거죠.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골라서 사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시장에 가기 전에 미리 고객들이 주문을 다, 전화로 주문을 다 해놔요. 이것 좀 미리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그 고객들 대상으로 미리 만들어서 여기다 딱 놓는 거죠. 와서 고객들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뭐가 좋죠? 수요 예측이 완벽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발생을 안 해요. 주문이 들어온 걸 그대로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근데 기존 방식은 미리 찍어야 돼요. 누가 사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가면 대박 나는 거지만, 만약에 만들었는데 100개 만들었는데 고객들이 30명만 온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반도체 사이클이 좋다가 수요가 이렇게 가다가요, 공급이 뒤따라가는데 이게 수요가 꺾이면요, 공급 과잉으로 망해버렸어요. 몇 번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반도체 좋으면 팔아야 된다. 반도체는 너무 이익 좋으면 팔아야 됩니다. 이 논리가 너무 맞았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정반대입니다. 이익 좋은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왜? 선주문 들어가요. 저 미리 전화해서 뭐 이거 몇 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 수요는 폭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게 희망전자도 비싼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한 가지 갖고 있는 무기가 하이닉스랑 다른 게 파운드리를 갖고 있잖아요. 파운드리는 TSMC랑 경쟁을 하는 건데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지만 삼성은 파운드리. 근데 이게 약점이었는데 이제는 강점이 됩니다. 왜죠? 테슬라 수주 받았죠. 애플 수주 받았죠. 이제 엔비디아 로봇 수주까지 받았어. 거기 들어가는 칩들은 삼성전자가 다 각각 수주를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아직도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맨날 안 좋았으니까 수율도 안 좋고. 근데 그런 기업들을, 그러니까 이런 삼성전자가 진짜 경쟁력이 없으면 아니 테슬라가 20조를 주고 계약을 맺고 애플마저도 그 다음에 젠슨항이 와서 뭐 쇼맨십 한 거 아니잖아요. 실제 에이펙에서 삼성이 우리 그 로봇에 들어간 슈퍼컴퓨터 이름이 제슨토르예요. 엔비디아가 만든 게 슈퍼컴퓨터예요. 그거를 여기 로봇 머리에다 넣는 거예요. 이제 걔가 두뇌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칩이. 그 칩을 삼성한테 맡기기로 했대요. 우리 로봇 칩은 삼성이 다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를 쓰는 로봇에는 모두 삼성 칩이 들어가요. 이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력을 이제 믿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트럼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 다 빅테크죠. 이 빅테크들의 머릿속에 좀 이게 한 가지 고민은 너무 TSMC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잘한 것도 있는데 뭐가 문제죠? 중화권 기업인데다가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이 하나 있어요. TSMC가. 근데 여기 공장은요. 사실 물론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칩도 만들어주지만 거의 애플 물량이 너무 많아요. 이거 되기도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기 이제 대만 공장에서 가야 되는데, 근데 삼성은 저기 파운드리 공장이 이번에 테일러까지 엄청 큰 게 이제 만들어져요. 이제 여력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봐도 이게 너무 TSMC에만 주는 건 되게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삼성한테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파운드리는요 만들수록 수율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주가에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나중에 파운드리에서도 뭔가 큰 일을 한번 내지 않겠냐.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신만전자를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라 좀 시작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도 타이밍과 비중을 줄여야 할 신호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이제 매도 타이밍은 그거죠. 이제 첫 번째가 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요거죠. 너무 이제 물가 올라가가지고 아 이제는 금리 인하 그만해야 된다, 뭐 긴축을 해야 된다거나. 근데 그거 당장 저는 일어날 걸로 안 보이는데 혹시라도 그러면 이제 좀 줄이긴 해야 돼요. 대표 기업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게 좀 이제 첫 번째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 그거죠. 메모리 이제 반도체 수요 공급인데 수요는 계속 느는데 결국 공급이 핵심이거든요. 공급이 너무 갑자기 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좀 약간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에 의하면 내년까지는 아무리 공급을 해도 공급 자체가 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반도체 짓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 증가는 좀 쉽지 않고 빠르면 27년 정도, 늦으면 28년. 27년 아니면 28년에 공급이 좀 늘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27년도에 공급이 좀 느는 그런 좀 그림으로 간다면 26년 하반기부터는 좀 공급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거기 좀 약간 걱정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물가나 이런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매도, 사실 매도 타이밍도 잡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어디가 고점인지 알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타이밍을 얼마에 팔겠다 이거보다는 사이클을 계속 보시고, 제가 봤을 땐 내년 상반기까지는 꺾이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그냥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내년 상반기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물가가 좀 오르는 조짐이 보이거나 27년도에 공급이 좀 늘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면 그때부터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업종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또 좀 올라온 상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빠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2차 전지는 최악은 지났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2년간을 주가가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최악 지났고, 왜냐하면 미국의 전기차 안 팔리는 거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2년을 빠졌던 거고,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밀렸고, 뭐 이것도 새로운 이슈는 아닌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더 나쁠 건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가 좀 있었던 거죠. 첫 번째가 미국에서 중국 배터리를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올해 6월이었나요?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 때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관세가 그냥 100%가 아니라 몇 퍼센트냐면 700%. 엄청난 관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고 물론 그 정도까지 진짜 할지는 몰랐지만 진짜 딱 느꼈던 게 포스코 퓨처엠 좋아지겠구나. 왜냐하면 음극재는 1등부터 10등까지가 중국이에요. 11등이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전 세계에. 근데 그 중국산 음극재를 규제하면요. 누가 수혜를 받을까요? 그냥 답은 나온 거죠. 포스코 퓨처엠이죠. 근데 이제 그때가 10만 원 초반대인데 이번에 주가 올라가가지고 24만 원까지 갔어요. 실제 불과 몇 달 만에. 그 스토리가 작용한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이 중국에 배터리를 쳐내는 거 이거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배터리는 어쨌든 전기차도 들어가지만 로봇에도 들어가잖아요. 여러 군데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중국을 규제한다는 건 상당한 호재다. 여기 좀 있고 또 한 가지가 ESS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걸 여기다 저장하는 거죠. 배터리에다 저장을 하는 건데 그 배터리 역시 ESS 배터리 세계 1등은 중국이죠. 중국인데 점유율이 아마 전 세계 90% 정도 돼요. 미국 기업들도 다 ESS 배터리는 거의 다 중국산 쓰거든요. 테슬라도 CATL. 근데 이거 역시 미국이 규제 때려버립니다. 이거 쓰면 관세 때리고 그 다음에 이걸 써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기업은 보조금을 안 줘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이게 중국산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이런 논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배터리 좀 ESS 좀 해달라. 그래서 LG가 제일 먼저 했고요. LG가 그래서 LFP 배터리 요거를 테슬라에 올해 수주받았어요. 6조짜리인가? 그 수주받은 적이 있고 그게 이제 그거죠. 중국산 대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을 규제하면서 반사이익을 받는데 ESS는 전기차보다 상황이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의 최대 단점은 안 팔려요, 지금. 미국에서. 이게 좀 안타까운데 대신에 ESS는 지금 너무 상황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ESS 많이 활용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너무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 보조 전원 역할로 사실 ESS가 많이 쓰여요. 근데 젠슨하이 그랬어요.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ESS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지금 전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 전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버린 거죠.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AI 스토리에 옛날에 배터리는 안 들어갔거든요. 갑자기 배터리가 붙어버린 거예요. AI랑 여기랑 좀. 그러니까 AI랑 같이 결합이 되니까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LNF, 포스코 퓨처엠,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다 ESS나 이런 중국 규제 이슈가 다 어우러지면서 주가가 이제 같이 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뜨거웠고 다만 이제 바닥에서 2배씩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가 조금 이제 빠지고 약간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두 회사 다 지금 조금 약간 모멘텀은 떨어지는 게 에코프로랑 그 포스코홀딩스는 결국 이 에코프로는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죠. 에코프로 BM 전구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사업을 하죠. 리튬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배터리가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이 두 기업의 이제 어쨌든 핵심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 쪽이거든요. 그래서 LFP보다는 전기차 쪽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번 그 2차 전지 상승의 주도주는 아니에요. 주도주는 LG엔솔이나 삼성 SDI고 양극재에서는 LNF입니다. LNF가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게 LFP, ESS 양극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주도주는 지금은 아닌 상태다. 다만 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분위기 좋아지면 당연히 어느 레벨까지는 같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둘 다 이제 최악은 좀 지나갔어요. 같지만 ESS랑 연결고리가 좀 약하기 때문에 주가가 2차 전지가 오른다고 해도 둘 다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리튬을 아르헨티나에서 본격 생산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생산된 리튬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리튬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산된 리튬이 이제 미국에서 예를 들면 이제 관세가 없다거나 이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리튬을 가지고 미국에서 배터리에 들어갔을 때
뭔가 혜택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면 포스코홀딩스도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한번 리튬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지 그걸 한번 좀 기대해보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철강도 하잖아요. 철강 업황도 이미 최악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어쨌든 저는 긍정적인 그림은 뭐 나오지 않겠냐. 다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바닥 이미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뭐 바닥은 찍었고 그 이번에 2차 전지 기업들 실적 보니까 예상보다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너무 안 좋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중국도 너무 그 배터리가 공급 강이고 리튬이 막 공급 강이다 보니까 뭐를 했냐면은 그 감산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공급을 줄여주면 당연히 배터리 가격이나 양극재 이런 가격들이 오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바닥은 저는 이미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재임하는 기간 동안 전기차가 많이 팔리긴 솔직히 어려워요. 트럼프는 보조금도 안 주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저가 전기차도 계속 나올 것 같고 그 트럼프는 임기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또 2차 전지 미국도 전기차가 좀 팔리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리고 ESS 워낙 좀 시장 커지고 있고 무시 못하게 지금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팔리기 전까지의 좀 약간 간극을 좁혀줄 그건 중간 다리 역할을 또 해줄 것 같고 또 한 가지 변수는 로봇인데 로봇이 빨리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가 빨라지면 되게 좋아요. 거기에 결국 배터리 넣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장이 좀 빨리 온다면 당연히 배터리주들한테 하나의 또 큰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도 저는 이미 바닥 찍었다. 장기 매수 관점으로 접근도 괜찮다고 보지만 조정 받을 때요. 괜찮은데 저는 그래도 ESS에 좀 이렇게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셔야지 거기랑 연결고리가 없는 기업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ESS 위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2차 전지 기대할 만한 이벤트와 주가 상승 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이벤트는 계속 그거죠. AI 보조 이제 전력원으로 하나의 그 ESS가 쓰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만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는 게 그거죠.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와서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ESS거든요. 그래서 ESS에도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정책들이 또 연말이나 연초에 나오니까 그래서 국내 정책도 한번 좀 계속해서 저는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전기차 쪽은 사실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지금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현실적으로 보조금 안 주면 많이 팔리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시장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는 유럽인데 유럽은 전기차 잘 팔려요, 실제. 근데 왜 유럽이 잘 돼도 우리한테 영향을 못 주냐면 유럽은 거의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배터리를 그냥 싸게 공급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옛날에 우리 시장이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유럽이 중국 배터리를 좀 규제한다거나 이러면 되게 좋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주가 오를 수 있는데 유럽은 그렇게 또 적극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 쪽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는 계속해서 ESS 배터리 설비 투자라든가 또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ESS 배터리가 계속 이게 접목이 될 건지 또 국내 쪽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투자들이 이루어질지 그거를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뭐 주목해 볼 만한 건 아까도 저도 이제 정답을 드렸지만 결국 ESS에 전 특화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가장 이제 ESS 지금 잘하는 회사는 LG엔솔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빼고 지금 제일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LG엔솔이 어쨌든 그 ESS 배터리 쪽에서는 저는 뭐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고 LFP 배터리도 이제 양산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고 거기 들어가는 양극재는 LNF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물론 전기차가 안 팔려서 모멘텀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음극재 중에 실리콘 음극재라고 있어요. 실리콘 음극재가 뭐냐면 원래 흑연으로 만드는데 여기다가 실리콘 조금 넣어요. 그러면 수명 증가하고 충전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그래서 이제 요거 좀 넣어주면 좋은데 요거 만드는 세계 1위 회사가 중국 회사입니다. BTR이라고 있어요. 이 BTR 거 공급받아서 테슬라에 주거든요. 근데 BTR하고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중국 회사니까.
그래서 그거 말고는 우리나라의 대주전자재료가 그 실제 이미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TR을 규제하고 안 쓰게 되면 한국 기업이 당연히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업도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조금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첫 투자로 ETF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첫 투자로 좋은 ETF 종목은 무엇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ETF가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첫 투자로. 왜냐하면 일단 이게 종목은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AI도 좋다고 하는데 AI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도 한 200개 되거든요. 이 많은 거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 그러니까 삼성 해야 되나 하이닉스 해야 되나 반도체 소부장 할까 고민이 되게 커요. 근데 그것도 잘못 고르면 이번 장에서는 그냥 삼전하고 하이닉스 하는 게 제일 좋았죠, 사실은.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안 가는 반도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뭔가 공부가 부족하고,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은 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기업 분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ETF가 오히려 개별 기업보다는 저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식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좋아질까? 요걸 우리가 이제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젠슨항이 한국에 오고 이런 것도 내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업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거죠. 젠슨항이 와서 바라보는 거. 저 사람이 왜 한국에 왔어? 현대차 또 이재용 회장 왜 만났지? 이런 고민을 해보면 답은 그거죠. AI를 계속 해야 되고, 그 파트너로 반도체 공급해줄 회사, 그 다음에 본인은 이제 피지컬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파트너로 현대차 로봇을 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다면 물론 개별 기업을 살 수도 있지만 ETF 중에 로봇 ETF도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ETF 실제 있어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 ETF 있잖아요. 많잖아요, 종류가. 그것만 투자해도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비중 30%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예요. 코스피 200 ETF를 딱 사잖아요. 그냥 반도체 사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냥 반도체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ETF는 내가 뭔가 업종만 잘 예상을 해도 앞으로 좋아. 뭐 내가 예를 들면 요새 이제 내년에 BTS가 온대더라. 그러면 하이브가 좋아 보이잖아요. 하이브를 살 수도 있지만 요새 그래도 하이브만 좋은 게 아니라 뭐 내년에 빅뱅도 올 것 같고 이러면 YG도 좋잖아요. 근데 그걸 다 사긴 좀 어렵다면 그냥 엔터 ETF 사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업종을 보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거든요. 개별 기업 일일이 분석하는 것보다. 그런 점에서 되게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오히려 시장에서 종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개별 ETF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첫 투자로 되게 좋다. 예.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낫다고 보고 있고, 보통 이제 첫 투자로 고르는 ETF는 보통은 지수형 ETF를 많이 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 ETF가 그거죠. S&P 500 아시죠? 제가 뭐 코드명 얘기 안 하겠지만 그 S&P 500 추정하는 ETF가 진짜 종류 많잖아요. 뭐 미국에도 있지만 우리 한국에도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근데 보통 그걸로 많이들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S&P 500 ETF나 가장 좋은,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코스피 200도 좋으니까 이런 지수형 ETF로 한번 먼저 이렇게 한번 분할로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를 고를 때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겠지만, 보다 이제 ETF 좀 고를 때 좀 중요한 게, 이게 선정할 때 일단 종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이런 거죠. 내가 자산 배분을 좀 하고 싶어요. 나는 뭐 적절하게 자산을 이렇게 배분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ETF 고를 때 ETF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 지수형, 테마형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대체자산이라고 그러죠. 금, 심지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ETF도 있긴 하거든요. 뭐 채권형, 이런 걸로 먼저 이렇게 분리를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S&P 500에 추정하는 ETF에 30% 사놓고, 금을 추정하는 ETF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한 20% 사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스타일로 좀 한번 포트를 구성할까, 이걸 먼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산을 이렇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다 나는 주식 투자처럼 그냥 자산 배분 목적 아니고 주식 투자처럼 한번 수익률 기준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주로 테마형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반도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젠슨항이 왔으니까 현대차 좋아지나? 그럼 예를 들면 이제 현대차 같은 담겨있는 흔히 말하는 자동차 ETF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 ETF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의 시대를 열었으니까 증권업종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증권 ETF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좀 주식 투자 쪽에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뭐 여러 가지 분산하는 것보다는
테마 있잖아요. 테마형 ETF 중에 몇 개만 딱 골라가지고 거기에 좀 집중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먼저 좀 나의 스타일은 뭘까? 이걸 먼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거는 기왕이면 좀 그 자산 규모가 큰 게 좋아요. 거래가 많이 되는 거. 왜냐하면 어떤 ETF는 막 그 자산 규모가 막 100억밖에 안 되는 경우도 그럼 거래가 안 돼요. 내가 팔고 싶을 때 나중에 못 팔아. 살 수는 있는데 내가 이제 많이 샀는데 나중에 급한 일 때문에 팔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ETF는 거래가 적으면요, 내가 팔면 급락해 버려요. 순식간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LP라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 주거든요. 증권사들이 이게 너무 없으면 이걸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거래가 적으면 당연히 이게 호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이렇게 지수형이나 아니면 이런 섹터들을 테마형을 봤을 때 거기에 자산 규모가 나와요. 자산이 기왕이 큰 게 좋겠죠. 예. 그래서 기왕이면은 내가 언제든지 좀 사고 팔 수 있게 용이하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가 보수율이라 그러죠. 비용을 떼가거든요. 그래서 S&P 500이나 지수형 추정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 경쟁한다고 보수율을 좀 낮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기왕이면 그런 걸 좀 사는 게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 ETF는 자산운용사가 대신 운영을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보수는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그게 크진 않지만 일부를 줘야 되지만, 그걸 줄 때 경쟁, 예를 들면 똑같은 상품이 있다면 기왕이면 조금 싼 거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그 고르실 때 한번 그 기준을 삼아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를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ETF 이게 월급처럼 현금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20대, 30대나 이런 분들은 자산을 모아야 되거든요. 모아야 되니까 현금 흐름보다는 이 자산 가치가 커질 수 있는 그런 ETF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사실은 그런 S&P나 코스피 200이나 이런 식으로 지수, 앞으로 지수가 좋아지고 그 나라의 GDP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게 자산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그런 ETF들을 그냥 매달 모아가는 거죠. 그런 건 좋은데, 그래서 현금 흐름이 이게 좋은 ETF는 사실은 이게 수익률은 그렇게 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배당이나 이런 걸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20대, 30대에서는 이렇게 자산을 모은다는 측면에선 저는 월배당보다는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지수형이나 테마형 위주로 좀 자산을 모아가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50대나 60대 되셔가지고 좀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현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월급처럼 할 수 있는 그런 ETF를 좀 선정하시는 게 좋겠는데, 가장 이제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게 그거죠. 그 고배당 ETF. 요즘 옛날에는 월배당 ETF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월배당 ETF가 실제 나왔죠. 그래서 요즘에 이 이름에 고배당 들어가는 ETF들 보시면 월 분배금을 줘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는, 요즘에 근데 주가 올라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옛날에 막 우리나라 지수가 2000포인트대 있을 때는 막 그 6%, 7%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그걸 1년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월배당 ETF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처럼 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커버드 콜 ETF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콜옵션을 매도 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그래서 콜옵션을 사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이제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는 이걸 받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럼 나는 이 매수 권리를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난 누리질 못해요. 나는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 수익률이 좋지는 않아요. 커버드 콜 같은 경우. 근데 이거를 계속 팔기 때문에 뭐 횡보장이나 이럴 때는 주가 지수가 큰 변동 없을 때 계속 요거를 팔거든요. 내 권리를 매도하니까 그만큼을 받아요. 그걸 받아서 이걸 투자한 분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매월 월급처럼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커버드 콜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다만 이게 지금처럼 너무 강하면요, 주식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월 지급형으로 꾸준하게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뭐 1년 연간 그 나눠주는 수익률이 뭐 15%짜리도 있거든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이제 커버드 콜 ETF도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근데 그건 잘 좀 선정을 해보시고, 저는 사실 이제 커버드 콜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배당주, 예. 배당 ETF는 어쨌든 주가 또 오르면 오르는 만큼 또
주가 수익도 나고 또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배당 ETF를 월급처럼 주는 그런 ETF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리츠 ETF 있어요. 리츠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렇게 잘 운영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익의 90%를 원래 배당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리츠가 고배당이 장점인데 요게 이제 ETF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츠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리츠를 포함한 그런 ETF도 월배당 상품으로 굉장히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떤 신호를 근거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할까요? 사실 ETF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나는 지수 쪽 위주로만 했다. 근데 지수가 앞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뭐 물가가 이제 올라가거나 22년처럼 뭐 긴축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위험을 좀 해야 되잖아요. 위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지수 쪽에만 투자했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수가 좀 빠질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너무 올랐거나 아니면 긴축할 것 같다, 물가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신호들이 나올 때, 그러니까 지수가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나올 때 일부 좀 현금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건 좀 빠질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경우는요, 저는 안 파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타이밍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서 조정이 뭐 막연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게 언제 나올지,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보시면 3,800 가고 900 갔을 때도 그때 이제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지만 4,200까지 달려버리잖아요.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세장의 그런 어떤 기조 자체가 계속해서 어떤 뭐 큰 이슈나 그런 악재가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앞으로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파시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저는 좀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테마형 ETF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물론 시장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 그 테마가 생명력이 계속 있을 거냐,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메타버스 ETF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결국엔 처참했죠, 결과가. 예, 당시에. 예, 실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형 ETF는 내가 장기 투자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적절하게 그런 어떤 이 테마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그 근거들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테마형 ETF에 들어간 시총 상위 기업들 있죠. 이 회사들의 실적은 좀 어느 정도 체크는 해봐야 되겠죠. 이 기업들의 CEO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뭐 반도체도 좋고 로봇도 좋고 뭐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커질 텐데 지금 누가 봐도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흔들릴 이유는 없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지금 어떤 성과가 못 난다거나, 뭐 로봇 기업들이 지금은 좀 분위기들이 좋은데 예를 들면 로봇이 개화되는 속도가 좀 늦어질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실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로봇 빨리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제동을 거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 로봇주에 대한 시각이 또 식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각각의 업종들의 모멘텀을 잘 좀 체크하시면서 안 좋은 좀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좋은 근거가 나오면 오히려 비중은 더 늘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ETF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젠슨왕이 신호를 줬거든요. 현대차랑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죠.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에 더 좋은 그림들이 그려진다면 투자를 또 더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TS가 이제 돌아오니까 BTS에 대한 부분들, 또 요즘에 한알령 해제한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박진영 씨가 시진핑 주석과 이번에 대화도 한 것 같고, 그러면 한알령 해제해서 내년에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이 중국에 콘서트 하면 우리나라 엔터 전체 호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될 것 같다 그러면 엔터 ETF를 더 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 지수형과 다르게 개별 그 테마를 추종하는 ETF들은 결국에 각각의 그 업종들이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10만 전자에 다다를 정도로 급상승했는데 이번 상승 랠리의 핵심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잭슨왕이 약 팔아서 그렇죠. 뭐 우리나라 25만 개 GPU를 준, 그래서 GPU 준 것만큼 급등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 로봇. 그래서 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막판에 급등했고, 그다음 네이버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11만 전자, SK하이닉스 63만 전자 닉스 만든 게 다 잭슨왕 GPU에 넣으면
꼭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외국인들이 그 사이에는 계속 팔았어요. 비차익에서도 팔고 오늘은 4조 이상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파생을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 노출로 이제 어널리스트 시각에 분석으로 뭐 GPU가 어떻고 미래 성장 이거보다 이제 주목이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면 주목이 가까운 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0월 28일 기점부터 딱 잡으세요. 왜 10월 28일 기점으로 잡아드리냐면 이날 하루 만에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1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치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급등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이제 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날 1월 28일 날 그때가 SK하이닉스가 50만 닉스를 공격했던 때예요. 요때 1조 7천억을 딱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판 금액이 SK하이닉스가 1조 2천억, 삼성전자가 2,500억을 팔았어요. 근데 1조 2천억이 네이키드 SK하이닉스 매도가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12월 말 합성 때까지, 만기 때까지 그러면 SK하이닉스를 매도하면서 선물 매수로 합성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물 하나 사는 데가 지금 예를 들어서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요. 지금 가격대에서 25만 원 승수 곱하면 거기에 7%만 내 돈 들어가면 레버리지가 13배, 14배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 대비 레버리지 13배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갖고 선물을 사갖고 호재 나올 때 SK하이닉스 매도한 거를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물이 추가적으로 급등했겠죠. 그러면 삼성 SK하이닉스 올려갖고 선물 수익률을 극대화시켜버려갖고 50만 원을 63만 원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오늘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조 단위당 선물이 어떻게 합성되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가 이럴 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눈에는 1조 2천억이 이렇게 매도로 된 게 보이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에 10월 28일 보면 총량은 2,500억 밖에 매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파악이 안 돼요. 이거를 매매 주체별 동량으로 미분한다고 그러거든요. 매일 외국인 기관들이 실제적으로 총량 매도 2조 했는데 뭘 샀고 못 팔았는지를 복사해갖고 저같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이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12월 28일 데이터거든요. 이게 이제 올렸다면 이제는 SK하이닉스는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다시 SK하이닉스를 사냐? 저는 이때 사겠습니다. 상승폭에 반을 공격하면요. 그러면 이거 데이터를 갖고 여기 있네요. 요번에 요 기준점을 9월 26일 날이 하이닉스가 33만 원입니다. 이게 63만 원이니까 3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아주 수학 한번 공부해 4등분 해봐요. 4등분. 요게 4등분 하면 75%가 56만 원이고요. 상승폭의 반이 48만 원입니다. 요거는 고점에서 한 20% 빠지면 요거 와요. 요거 오늘 이렇게 공격했는데 50만 원과 45만 요 영역을 동그라미 겨누시고 이거를 파생으로 공격할 때나 사십시오. SK하이닉스는 요 가격이 삼성전자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입니다.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요럴 때만 사십시오. 그러면 단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기업의 미래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어떻고 EPS로 접근하지 마시고 9월 26일과 지금까지 오른 거를 4등분해서 상승폭의 반 그리고 현 선물에서 외국인이 때렸다가 스위칭할 때 그럴 때나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45만에서 50만 원 사이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9만 5천 원 정도 오면 오히려 매수하자. 그전에는 오히려 다른 거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S26 전 모델의 엑시노스를 탑재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근데 요번에 에이펙 나오면서
젠스랑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그 이재용 회장이 던지듯이 한 말이 좀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아이폰만 보이네. 갤럭시가 잘 안 보이고 아이폰만 보이네.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지금 GPU라든지 모든 시스템에서 애플 이게 이제 그 오픈 AI라든지 이 연맹이 다 애플 쪽에 약간 기운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GPU나 그 예를 들어서 파운더리 하지 말고 그 반도체나 잘 만들어 요런 쪽으로 약간 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폴더폰이라든지 스마트폰 에너지가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죽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끌기에는 저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똑같이 15일 전에 데이터로 그 폴더폰 관련주나 스마트폰 관련주를 비율을 보면 여기서는 더블 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게 그나마 캠트로닉스가 그때 유리기판으로 그나마 다른 에너지로 갔고 뭐 BH라든지 그 다음에 KH바텍이라든지 뭐 폴더폰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나 이 부품단 관련된 종목은 에너지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외 종목이에요. 이게 또 코스닥에 많아요. 그러면 이게 아이디어가 하나 있죠. 만약에 이제부터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죽여요. 그럼 저는 여기서 한번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아나텍이나 BH나 뭐 KH바텍이나 이런 것들이 눌림목 때 한번 사보는, 그런데 주도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그동안 빈집털이 된 종목인데 순환되는 대상으로는 스마트폰 쪽에 폴더폰에 PCB 쪽 관련된 거는 해보자 그러는데 시장의 주도는 아닌 것 같고 많이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이제부터 좀 선순환될 때 이쪽에서 뭔가 ETF 정도에 들어가 있는 부품단 종목들은 노려보자. 그게 통신이나 폴더폰에서 한번 선점해 드리고 싶네요. 만약 엑시노스 2600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둔다면 이것이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과 반도체 사업에 각각 어떤 연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연쇄 효과를 주겠죠. 근데 그거 확인은 내년 1, 4분기 같아요. 지금은 뭐든지 동맹, GPU,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에 너무 휩쓸려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몸이 이동하려면 좀 뚱따지 같지만 스타링크,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 X와 스타링크의 우주항공이나 이제 이 통신 시스템에서는 이 두 가지 시스템입니다. 자율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GPU 능력이나 그 다음에 또 뭔가 되냐면 이게 기지국세여 갖고의 6G 개념보다는 그 인공위성에서 때리는 어떠한 이 통신 인프라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뭔가 여기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오히려 아까 테슬라에서 스타링크 쪽, 그 다음에 인공위성 쪽. 그래서 여기서는 가타이에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AP위성이나 이런 인공위성과 관련된 것들, 스타링크와 관련된 기업들. 오늘 요번에 11월 달에 우리가 우주항공에 누리호를 쏘거든요. 거기에 연결된 종목들. 그래서 오히려 그 스마트폰 쪽과 우주항공, 인공위성 쪽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여기가 빈집된 종목들이에요. 이쪽을 트레이딩 하시는 게 어떻겠나. 뭐 종목으로는 루미르, 캔코아, AP위성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동차 부품단에는 자율자동차, 자율이 되는지 이런 것들, 로봇주보다는 자율자동차, 뭐 슈어소프트 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꼭지 찍은 것 같아요. 11만 원, 11만 원에서 가봤자 만 원. 만 원 보려고 11만 원 사고 싶지 않고 9만 전자 보면 살래요. 대신 트레이딩이에요. 9만 원에 사서 11만 원 파는. 근데 그건 가성비 별로 없다고 봐요. 그거 하느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소외된 빈집더리에서 스마트폰이나 부품단이나 아까 루미르라든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 또 자율자동차, 자동차 부품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2의
그 로봇주 같이 여기서 50이나 더블 종목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히려 종목 찾는 게 삼성전자는 트레이딩, 이런 것들은 수익률 게임,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어떻겠나. 요거는 뭐 3개월 후면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에 다들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실제 수익률은 아까 코스닥에서 게임이나 스마트폰 쪽이나 게임 쪽이나 아니면 스타링크 쪽이나 인공위성 쪽에서 나오면 제 말이 맞는 꼴이 된 거고, 이 시가상위 종목들은 롱숏만 나왔다, 이렇게 시장이 전개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상황은 어떤가요? 그건 젠스왕의 그 농담 같은 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반도체나 잘해라. 반도체나 잘해라. 파운드리 그 영역까지는 내가 주는 지표 잘해갖고 그거나 잘해라. 이 논리가 약간 우리한테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서 이게 냉정하게 삼성전자 상승률보다 SK하이닉스 상승률이 두세 배가 더 커요. 같은 구간에 제가 요거 10월 13일 아까 중요한 날이라고 그랬죠. 요게 종합주가 지수가 19% 올랐어요. 3,500에서 4,200.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19% 올랐어요. SK하이닉스가 50% 올랐어요. 같은 구간에 삼성전자나 이거는 젠슨왕이 만나고 막 분위기 띄워주고 막 이런 이벤트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익률 게임은 SK하이닉스예요. SK하이닉스는 그 3자 회동에 안 만났는데 그거는 뭐 책임이 의장으로 책임졌고, 이게 근데 실제는 오히려 GPU나 이런 것들 개념은 하이닉스가 더 위력적으로 주가는 올랐다. 이게 데이터가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동안 너무 눌렀던 거가 요번에 분출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신호가 대주주가 왜 10만 원에 팔았나. 상속세라고 그러지만 거기서 아니 더 말하면 그 만 원이 얼마나 큰 차이인데 좀 이따가 팔지. 그런데 또 10만 원대 상속세 내려고 팔았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큰 게임보다는 박스 매매고, 뭔가 파운더리는 이게 좀 시간이 아직도 걸리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왜 소부장에 장치 산업들이 안 가냐. 이제 내년도까지 수주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신규 장치 발주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소부장조에서 장치 관련된 종목들이 못 가는 게 또 그 이유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어떤 기점입니다. 소부장이 다 하는 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려면 조정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지 부품단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실전에서는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부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거 소외돼갖고 이 시장 진짜 짜증나, 내 건 안 가고 그래서 다 팔아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 이게 포모 현상이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끝물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코스닥에서 지금 소외됐던 것들을 오히려 팔아서 삼성 SK하이닉스가 잘못 걸리면 또 고생하시니까 거의 20% 빠질 때나 들어가시고, 지금은 오히려 그 코스닥 종목에서 아까 인공위성 쪽이나 부품단 쪽에서 뭔가 그 아직 안 간 것들 중에 저는 스마트폰 쪽이나 그 다음에 인공위성 쪽이나 이런 쪽은 하자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노리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승은 단순히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반등일까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을 알리는 상승일까요? 저는 그거를 내년 1, 4분기에 좀 확인할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80년대 이전 40년 경험치가 꼭 이구동성으로 다 한쪽이 몰렸을 때는 꼭 뒤통수 치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꼭 하여서 저는 1, 4분기 실적까지 확인할래요. 그때까지는 변동성을 이용하는 트레이딩만 하겠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진짜 새로운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가 가면서 새롭게 주도를 하려면 저는 MSCI 선진국 지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끌개가 나오면 그때 이제 다시 시작을 할래요. 그거는 내년도 1, 4분기 검증하겠습니다. 1, 2, 3을 검증할게요. 그때까지는 앞으로 11월, 12월, 내년 3월 5개월 동안은 저는 소외된 종목과 트레이딩, 주력은 트레이딩, 이렇게 구분해서 전략을 짜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 돌파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아까 MSCI 들어가고 앞으로 3년 후 얘기를 앞당겨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빠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먼저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20만 원보다는 SK하이닉스 100만 원이 먼저 간다. 이게 순서다. 그런데 그것도 검증을 내년 1, 4분기는 확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20% 빠지면 트레이딩 와서 3개월 동안 트레이딩 하다 보면 새로운 재료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거 한 3개월 검증하시고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게임이나 인공위성이나 스마트폰 부품단이나 통신, 자유자동차 이런 쪽을 오히려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결론 내면 그동안 연초 주도했던 대장 하나오션이든 H중공업이든 방산이든 삼성 SK하이닉스든 고점에서 20% 급락 변동성 나올 때만 들어간다. 주력은. 그리고 3개월 동안 검증하자. 그리고 외국인이 왜 이렇게 죽자사자 파냐. 다시 매수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요새 연기금이나 금융투자가 들어간 거는 쇼친 애들이 지금 이쪽 쇼친 애들이 있었거든요. 포트에 없던 애들. 그게 오히려 숏커버링을 올린 거지 뭔가 주력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 검증하는 기간이 3개월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앞으로 남은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그래서 2달 남았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너무 급등해서 수익 나신 분이 아직도 현금화를 잘 안 하세요. 일단 챙기세요. 100% 수익 나도 잘못하면 20, 30% 순식간에 토해내는 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챙기고 수익금 빼갖고 수익금을 장기 투자하는 아까 재생의학 관련된 종목으로 사서 묻어두고 원금 만들었다가 주력은 급락할 때만 잠깐 트레이딩하는 2달 동안 연말연초로 트레이딩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서 새롭게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찾아내시는 게 11월과 연말연초를 보는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